어, 청취자님, 오늘 아주 끔찍한 상상을 하나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네, 끔찍한 상상이요? 그 코인 세장이 갑자기 막 폭락을 해서 피 같은 내 돈 2천만 원을 고스란히 알린 거예요. 아유, 생각만 해도 속이 쓰리네요. 그렇죠. 밥도 안 넘어가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몇 달 뒤에 국세청에서 두툼한 우편물이 하나 날아옵니다. 올 게 왔군요. 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까 세금 1,100만 원을 당장 납부하라는 고지서인 거예요. 아니, 돈을 벌기는커녕 2천만 원을 잃었는데 세금을 1천만 원 넘게 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당장 국세청에 전화해서 따지셔야죠.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고객님 법대로 정확히 계산된 세금입니다. 이러는 차가운 목소리뿐인 겁니다. 와, 진짜 피눈물 나는 상황이네요. 그니까요. 근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그냥 지어낸 괴담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 그러니까 코인 세금이 시작되면 진짜로 수많은 분들한테 벌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집중 탐구에서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무시무시한 코인 세금을 피하는 생존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1,100만 원 세금 고지서 상황, 사실 저희가 국회 보고서나 세무 가이드라인을 쫙 분석해 보니까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최악의 함정이더라고요. 진짜 자료가 산더미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막상 열어보면 뭐랄까 완전 외계어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제 취득가액 선입선출법 결손금 2월 공제, 저도 읽기 싫어집니다. 평범한 분들은 그냥 읽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포기해버리기 십상이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한 행동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복잡하고 두꺼운 자료들 속에서 우리 청취자님이 당장 내 지갑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내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요. 코인에 대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수준의 코린이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거죠. 어려운 전문 용어는 오늘 방송에서 전부 압수하시죠. 네, 앞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재미있는 비유로만 설명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청취자님, 코인 세금은 눈 감고 피한다고 사라지는 괴물이 아닙니다. 미리 규칙만 알면 충분히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규칙부터 짚어보죠.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내야 하는 건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 딱 두 개만 머릿속에 넣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청취자님이 코인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 22%요? 네, 소득세 20%에 지방세 2%가 합쳐진 건데요. 근데 무자비하게 1원부터 다 떼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 방어막이 있나요? 네, 1년에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라는 든든한 방어막을 쳐줍니다. 250만 원. 이거 초등학생 용돈이나 세뱃돈에 비유하면 이해가 혹 빠를 것 같은데요. 딱 맞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청취자님이 코인 투자를 기가 막히게 해서 딱 1,0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오, 기분 최고네요. 그럼 정부가 다가와서 이러는 겁니다. 수고했어. 네가 번 돈 중에 250만 원까지는 칭찬의 의미로 세금 안 매기고 그냥 빼줄게. 와, 용돈처럼 250만 원은 세금 프리패 쓴 거군요. 그렇죠. 그럼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이 남잖아요. 네네. 정부는 오직 이 750만 원에 대해서만 22%, 즉 약 165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번 전체 금액 1,000만 원의 22%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250만 원을 빼고 남은 자투리만 세금을 매긴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코리니 분들이 무조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분리과세라는 건데요. 청취자님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나 장사에서 버는 수익 있잖아요. 네. 그거랑 코인 수익은 절대 한 바구니에 섞이지 않습니다. 오직 코인으로 번 돈이라는 별도의 상자 안에서만 따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안 섞이는 게 왜 중요한 거죠? 그냥 연말정산할 때 합쳐서 내면 편하지 않나요? 아유, 세금의 세계에서는 다 합치는 순간 재앙이 시작됩니다. 혹 재앙이요? 우리나라 소득세가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무섭게 뛰는 누진세 구조거든요. 만약 연봉 높은 분들의 월급이랑 코인 수익을 합쳐버리면 코인으로 번 돈의 거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뜯길 수도 있어요. 와, 40%면 거의 반토막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코인은 철저히 분리해서 딱 22% 상한선으로 고정해주니까 직장인이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한 든든한 방화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22%로 막아주는 건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가 투자 커뮤니티 글들을 쭉 보니까 투자자분들 분모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아, 그 부분이죠. 예전에 논의되던 국내 주식 세금은 그 방어막, 그러니까 공제액이 무려 5천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습니다. 5천만 원이었죠. 주식은 5천만 원이나 세금을 안 매겨주는데 코인은 고작 250만 원이라고요? 이거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분노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지 법의 밑바탕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네네. 현재 세법은 코인으로 번 돈을 기타 소득이라는 카테고리에 억지로 밀어넣어 놨습니다. 기타 소득이요? 그게 뭔데요? 이 기타 소득이라는 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복권에 당첨되거나 산에서 우연히 산삼을 캐서 판 것처럼 어쩌다 한번 횡재한 돈을 취급하는 기준이에요. 네. 아니, 코인 투자가 무슨 산에서 산삼 캐는 유행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50만 원이라는 공제 기준은 무려 1990년대에 복권 당첨금이나 강연료 같은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아주 낡은 기준이에요. 와, 90년대 기준이라고요? 네, 30년 전의 물가와 기준을 지금 이 치열한 글로벌 투자 시장에 그대로 가져다 대니까 옷이 맞을 리가 없죠. 아, 주식처럼 정상적인 금융 투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여전히 유행으로 번 돈 취급을 하니까 공제액이 250만 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투자자들이 왜 제도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시죠? 와, 90년대 산삼 캐던 시절의 잣대로 2027년 비트코인을 재고 있다니 이제야 삼촌들이 왜 그토록 화를 냈는지 퍼즐이 맞춰집니다.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규칙은 명확해졌고 바로 다음 궁금증으로 넘어가 볼게요. 2027년 1월 1일부터 세금 시계가 돌아간다면 제가 3년 전인 2024년에 한가득 사서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로 잔뜩 물려있는 제 슬픈 코인들은 도대체 얼마에 산 걸로 계산해 주는 건가요? 아, 예전에 산 코인들이요? 네, 2027년에 원금 회복해서 팔면 3년 전에 산 것도 전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그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세금 걷기 전에 산 코인들은 도대체 장부에 얼마로 적어줘야 할까 이거죠. 그니까요. 저 엄청 물려있단 말이에요. 만약 옛날에 싼 값에 산 걸 다 세금으로 때려버리면 2026년 연말에 세금 안 내려고 사람들이 코인을 다 팔아버리겠죠. 오, 그럼 시장이 완전 붕괴되겠네요. 그래서 정부가 일종의 타임머신 규칙, 게임으로 치면 세이브 포인트라는 기가 막힌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세이브 포인트요? 그 게임하다가 죽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거요? 비슷합니다. 정부는 2027년 이전에 산 코인에 대해서 두 가지 가격을 비교합니다. 어떤 가격이요? 하나는 내가 과거에 실제로 산 가격,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 시작 바로 전날인 2026년 12월 31일 밤의 시장 가격입니다. 아, 실제 산 가격이랑 26년 연말 가격? 네. 정부는 청취자님에게 이 두 가격 중에서 무조건 더 비싼 가격을 산 가격으로 인정해 줍니다. 잠깐만요. 무조건 비싼 걸로 쳐준다고요? 세금 계산할 때는 비싸게 샀다고 해야 이익이 쪼그라들어서 세금을 덜 내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전 투자자한테 유리한 규칙 아닌가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넣어보죠. 청취자님이 과거에 비트코인을 1,000만 원일 때 샀어요. 네. 그런데 2026년 12월 31일 제야의 종이 울릴 게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5천만 원으로 엄청나게 올라 있는 겁니다. 초대박. 그럼 정부는 이럽니다. 좋아, 당신은 예전에 1,000만 원에 샀지만 그냥 2026년 연말 가격인 5천만 원으로 새롭게 장부에 기록, 즉 세이브 해줄게. 와. 만약 2027년에 그 코인을 7천만 원에 팔게 되면 1,000만 원에 사서 7천만 원을 번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 5천만 원에 사서 7천만 원에 판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6천만 원어치 세금을 낼 걸 고작 2천만 원어치만 내게 되는 거죠. 세금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와, 진짜 엄청난 배려네요. 가만히 앉아서 매수 가격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훌쩍 뛰는 마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전문가님, 상황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제가 2024년에 무려 7천만 원을 주고 꼭대기에서 샀어요. 고점에 물리셨군요. 네, 근데 하필 2026년 연말에 코인 시장에 빙하기가 와서 5천만 원으로 폭락해 있으면 어쩌죠? 연말 가격이 5천만 원이니까 저는 7천만 원에 샀는데도
강제로 5천만 원에 산 걸로 세이브 포인트가 찍히는 건가요? 그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둘 중 무조건 더 비싼 가격을 골라준다고 말씀드렸죠? 비싼 거? 네, 연말 가격이 5천만 원으로 폭락해 있다면 청취자님은 정부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나 사실 7천만 원에 비싸게 물린 사람입니다. 하고 영수증, 즉 매수 증명서를 들이밀면 돼요. 오, 영수증을요? 그러면 정부는 5천만 원이라는 연말 가격을 쿨하게 버리고 청취자님이 실제로 비싸게 샀던 7천만 원을 매수 가격으로 인정해 줍니다. 투자자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패를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휴, 10년 감수했네요. 내가 진짜로 비싸게 샀다는 그 영수증만 들이밀면 만사형통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그 소름 돋는 괴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영수증을 들이밀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그 영수증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인판에 무슨 종이 영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외 거래소에서 클릭 몇 번 한 게 다인데 그 기록을 깜박하고 날려버렸다면요? 자, 지금부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시간입니다. 코리니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다가 전 세산을 날릴 수 있는 악몽의 구간이거든요. 침 꼴깍 넘어가네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국내 대형 거래소들, 스마트폰에 다들 깔려있는 그런 앱들은 국세청 시스템이랑 파이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넘어가겠네요. 네, 내가 얼마에 샀는지 정보가 자동으로 정부에 넘어가죠. 문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이 USB 형태로 들고 다니는 개인 지갑입니다. 아하, 해외 거래소. 정부는 청취자님이 저 태평양 건너 해외 서버에서 코인을 도대체 얼마에 샀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죠. 국세청이 남의 나라 거래소 장부를 마음대로 뒤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제가 얼마에 샀는지 모르면 세금도 못 매기겠네요? 이거 완전 개이득 아닙니까? 바로 그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법안에 아주 무시무시한 지뢰를 심어놨습니다. 지뢰요? 만약 청취자님이 해외에서 얼마에 샀는지 증명할 화면 캡처나 다운로드한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부는 청취자님이 코인을 판 가격의 무조건 절반, 즉 50%에 샀다고 강제로 계산해버립니다. 판 가격의 절반이요. 그게 왜 지뢰라는 거죠?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상황을 구체적인 숫자로 다시 쪼개서 보여드릴게요. 네네. 청취자님이 해외 거래소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1억 2천만 원을 주고 비트코인을 샀어요. 와, 큰돈 썼네요. 그런데 며칠 뒤 폭락장이 와서 눈물을 머금고 1억 원에 팔았습니다. 자, 청취자님은 2천만 원을 손해본 슬픈 피해자죠. 당연하죠. 당장 한강변 산책 가야 할 만큼 우울한 상황이잖아요. 세금은커녕 위로금을 받아야죠. 그런데 국세청에 제출할 1억 2천만 원짜리 매수 증명서가 없다면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데요? 어라? 당신 방금 1억 원어치 코인 팔았네요. 근데 옛날에 얼마에 샀는지는 증명을 못한다고요? 그럼 우리 규칙대로 당신이 판 가격 1억 원의 딱 절반, 즉 5천만 원에 옛날에 샀던 걸로 치겠습니다. 헉. 세상에, 5천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파셨군요. 5천만 원이나 수익을 낸 걸 축하드립니다. 자, 번 돈의 22%인 1,100만 원을 당장 세금으로 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미쳤네요. 진짜. 육성으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무섭죠? 아니, 나는 분명 2천만 원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영수증 캡처 한 장 안 해놨다는 이유로 갑자기 5천만 원을 번 벼락부자 취급을 받으면서 세금 1,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요? 이거 사람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법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 사정을 모르니까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무자비한 철퇴를 내리는 거죠. 와... 폭락장일수록 손해를 보고 있을수록 내가 비싸게 샀다는 증명 자료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듣고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옷 환불받으려면 종이 영수증 지갑에 고이 모셔두잖아요. 그렇죠. 해외 거래소 쓰시는 분들은 진짜 목숨 걸고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 파일 다운로드 하시고 매수 버튼 누를 때마다 스마트폰 화면 찰칵찰칵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진짜 첫째도 캡처, 둘째도 캡처예요. 안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다 1,000만 원이 날아갑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완벽하고도 유일한 습관입니다. 자, 그럼 캡처를 습관화했다고 치고요. 영수증 챙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예 국세청이 내 수익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면 되지 않나 하는 꼼주가 제 머릿속을 싹 스치거든요. 어떤 꼼수죠? 제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제 은행 통장에 현금으로 안 빼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 판 돈으로 바로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다른 코인을 샀어요. 코인끼리 교환을 했다. 네, 내 통장에 찍힌 현금이 1원도 없고
코인끼리만 바꾼 거니까 현금화 안 했으니 세금 낼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 나름 천재적인 발상 같은데요. 수많은 코리니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데요. 세무당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 안 통하나요? A코인을 B코인으로 바꾸는 그 교환의 순간, 법은 아주 냉정하게 해석합니다. 당신은 방금 A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을 쥐었고 그 현금으로 다시 B코인을 샀군. 이렇게요. 헉, 현금 구경도 못 했는데요. 청취자님 손에 실제 현금이 스치지도 않았지만 장부상으로 이미 수익을 현금으로 실현한 걸로 간주하고 그 즉시 세금을 매겨버립니다. 와, 틈을 안 주네요. 이거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하자면 제가 100원에 산 포켓몬 카드 피카츄가 1000원으로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걸 친구의 1000원짜리 리자몽 카드랑 교환만 했을 뿐인데 국세청 아저씨가 운동장에 짠 나타나서 너 방금 피카츄 1000원에 팔고 그 돈으로 리자몽 산 거니까 900원 이익 본 거 세금 내놔 이러면서 제 주머니를 털어버린 거네요. 와,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물리적인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가치가 교환되는 순간을 수익 실현으로 보는 게 세법의 기본 논리예요. 진짜 무섭네요. 그리고 코리니 분들이 눈 뜨고 코 베이는 두 번째 함정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공짜 코인의 배신입니다. 공짜 코인이요? 거래소에서 이벤트로 코인을 공짜로 뿌려주는 걸 에어드랍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좋죠. 또 내가 가진 코인을 거래소에 맡겨두고 이자 명목으로 코인을 더 받는 스테이킹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 공짜로 주면 당연히 넙죽 받아야죠. 내 돈 한 푼 안 들었는데 설마 거기에도 세금을 매겨요? 받을 때 기분은 좋으시겠지만 나중에 고지서를 보면 엄청 우울해지실 겁니다. 왜요? 정부는 그 공짜 코인이 청취자님의 지갑에 딸랑하고 들어오는 그 1초의 순간 시장에서 그 코인이 얼마인지 가치를 따져서 바로 소득으로 잡아버립니다. 와, 진짜요? 네, 100만 원어치 코인을 이벤트로 받았다면 국세청 장부에는 이 사람 100만 원 벌었음이라고 찍히고 22% 세금 뜯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세법만큼 정확히 들어맞는 곳도 없습니다. 와, 진짜 모르면 당하는 함정투성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아까 정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들여다볼 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해외 지갑에 있는 건 어쨌든 정부가 모르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 조용히 묻어두면 안전지대 아닌가요? 바로 그 착각이 집 한 채 값을 날려버릴 수 있는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집 한 채 값이요. 네, 바로 해외 계좌 5억 원 룰입니다. 정부가 해외 거래소를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국제 조약들을 통해서 큰 돈이 움직이는 건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 큰 돈은 보는군요. 만약 청취자님의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있는 코인의 총합이 1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5억 원어치를 넘어간 적이 있다. 네네. 그러면 무조건 다음 해 6월에 국세청에 저 해외에 5억 넘게 들고 있습니다 하고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억이요? 그럼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이 괘씸죄로 세금을 좀 더 물리나요? 세금 조금 더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과태료, 즉 벌금 폭탄을 맞아요. 벌금이요? 얼마나요? 민신고 금액의 10%에서 최대 20%까지요. 헉! 만약 해외 지갑에 10억 원이 있었는데 규정을 몰라서 6월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벌금이 최대 2억 원입니다. 2억이요? 와, 미쳤다. 청취자님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는지 잃었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장부를 숨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금 2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허허, 2억이요? 청취자님들, 초보자분들 지금 속으로 에이, 나는 전 재산 털어도 5억 안 되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하고 귀 닫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사람 일 모르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하루아침에 막 밈코인 같은 게 터져서 내 자산이 10배, 20배씩 오르기도 하는 미친 동네잖아요. 맞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1000만 원이 5억이 되어 있다면 환호성을 지르기 전에 당장 달력 6월에 해외 계좌 자진 신고라고 빨간 펜으로 대문짝만하게 적어두셔야 합니다. 이 규칙은 생존을 위해 무조건 외우셔야 해요. 맞습니다. 규정을 몰랐다는 변명은 국세청에서 절대 안 통하니까요. 무지로 인한 대가가 너무나 가혹한 규정이죠. 자, 무서운 이야기, 막 지뢰 밟고 터지는 이야기만 잔뜩 했으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님들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줄 달콤한 꿀팁을 드릴 차례입니다. 네, 생존 전력 들어가야죠. 호랑이굴, 아니 세금폭탄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빠져나올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똑똑하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종합해서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첫 번째,
이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생존 전략은요? 네네. 초보자라면 무조건 국내 거래소 안에서만 놀아라 이겁니다. 아, 아까 국세청이랑 파이프 연결되어 있다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이요. 아니,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면 세금을 더 잘 뜯어가는 거 아닌가요? 왜 거기가 마음이 편하죠? 모든 행정 절차를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코인을 하다 보면 오늘 10만 원어치 사고 내일 떨어지면 5만 원어치 또 사고 계속 쪼개서 사잖아요? 네, 물타기 하느라 바쁘죠. 나중에 팔 때 대체 내가 얼마에 산 걸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머리가 터집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알아서 이 사람의 평균 단가는 얼마입니다 하고 국세청에 깔끔하게 보고서를 올려줘요. 오, 알아서 다 계산해 준다고요? 네, 내가 스마트폰 화면을 일일이 캡처해야 될 필요도 없고 영수증 잃어버려서 아까 말한 50% 절반의 악몽에 빠질 일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코린이 분들한테는 알아서 세금 계산서 깔끔하게 끊어주는 고급 식당, 즉 국내 거래소에 앉아있는 게 100번 낫다는 거네요. 재료 하나하나 직접 사서 영수증 챙기고 요리해야 하는 해외 거래소보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복잡한 거 싫어하면 무조건 국내 거래소가 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 생존 전략은요? 두 번째 전략은 직장인들이 13월에 월급 타려고 하는 연말정산이랑 아주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른바 손실 털어내기, 전문 용어로는 손실 상계 전략입니다. 손실을 털어낸다. 지우개를 지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털어내는 건가요? 자, 청취자님이 1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해서 우량주인 비트코인으로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연말까지 그대로 가만히 두면 정부는 장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 팔아서 1,000만 원 현금 챙기셨네? 축하합니다. 1,000만 원에 대한 세금 내세요. 아니 잠깐만요. 내 지갑을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 원 벌고 500만 원 까먹어서 사실상 내 손에 남은 건 500만 원뿐인데 세금은 1,000만 원을 몽땅 다 기준으로 낸다고요? 그건 너무 억울한데요? 억울하시겠지만 도지코인은 청취자님이 아직 팔지 않고 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손해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 안 팔았으니까. 네, 바로 이럴 때 전력이 들어갑니다. 달력을 보고 12월 31일이 다가오기 전에 눈 딱 감고 그 물려있는 도지코인의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세요. 팔아버리라고요? 네, 진짜로 팔아서 나 500만 원 손해봤음 하고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계산법이 바뀝니다. 오, 어떻게 바뀌죠? 아하, 비트코인으로 플러스 1,000만 원, 도지코인으로 마이너스 500만 원, 두 개를 합치면 이 사람의 1년 최종 수익은 500만 원이네. 이렇게요. 와, 퉁쳐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내야 할 세금도 확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이 말을 탁 치게 만드네요. 당장 내일 도지코인을 다시 사서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연말 장부 마감하기 전에는 팔아서 마이너스 기록을 남겨둬야 전체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매년 12월 말일만 되면 온갖 안 오르는 잡코인들을 대거 손절해버리는 피바람이 불겠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연말마다 벌어지는 현상이 코인판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단, 여기서 목숨처럼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데요? 가상자산은 올해 난 손해를 내년 수익에서 깎아주세요 하고 넘기는 2월 제도가 없어요. 아, 2월이 안 돼요. 네, 무조건 올해 12월 30일 자정 전까지 팔아서 당해 연도의 수익과 손해를 자기들끼리 퉁쳐야만 이 마법이 완성됩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신데렐라 마법인 셈이죠. 와, 12월 31일 밤 11시 59분 전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도 버튼 누르기.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정치자님,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머릿속이 좀 맑아지셨나요? 수많은 법안이랑 복잡한 숫자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딱 3가지만 지갑에 챙겨가시면 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2027년부터 코인으로 250만 원 넘게 벌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22% 세금을 가져간다. 용돈 빼고 다 합수다. 맞습니다. 둘째, 내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쓰고 있다면 코인산 화면을 목숨처럼 캡처해둬라. 안 그러면 내가 잃은 돈을 절반까지 세금으로 뜯기는 기적을 맛본다. 첫째도 캡처, 둘째도 캡처죠. 셋째, 찬바람 불고 연말이 다가오면 이익난 코인과 손해난 코인을 잘 버무려서 12월 31일이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팔아치워라. 세금을 반토막 내는 연말정산의 마법이다. 아, 핵심만 완벽하게 짚어주셨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세금 제도랑 생존 전략을 가만히 복기해보면요. 아주 거대하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머리를 때립니다. 오, 전문가님의 예리한 통찰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비트코인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외쳤던 철학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중앙은행에서 벗어나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정확합니다. 국가의 권력이나 중앙은행의 지긋지긋한 통제와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난 개인들 간의 완벽하게 자유로운 탈중앙화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까지 20분 내내 무슨 이야기를 나눴죠? 해외에 5억 넘게 있는지 국가에 자진신고해야 하고 코인끼리 가꿀 때마다 국세청에 영수증 검사받아야 하고 연말이면 세금 줄이려고 머리 싸매고 손절매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국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통제받지 않기 위해 태어났던 혁명적인 기술이 지금은 역설적에게도 국가가 쳐놓은 가장 촘촘하고 정교한 세금의 그물망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꼴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결국 비트코인은 애초에 그 거창했던 자유의 철학을 잃어버리고 그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막대한 세금을 뱉어내는 변동성 큰 제2의 주식, 기득권의 투자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철학이 사라진 거네요. 이 모든 세금의 철창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어 버린 코인의 미래.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코드를 짜면서 원했던 결말이 이런 모습이었을지 무척 씁쓸하면서도 흥미로운 화두입니다. 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완벽한 자유를 꿈꾸는 날아오르는 새가 결국 국가라는 가장 거대한 세장 속에서 세금이라는 모이를 먹고 살게 된 아이러니라니요. 네, 생각해볼 만한 문제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나눈 이 생존 전략들을 바탕으로 내 거래소 지갑의 세금 계산을 꼭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다 두드리고 난 후에는 방금 던져주신 이 묵직한 철학적 질문도 창밖을 보면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지갑 속의 코인은 세상을 바꿀 혁명의 씨앗일까요? 아니면 그저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픽셀 쪼가리 주식일까요? 네, 각자 고민해볼 숙제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집중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번쩍 깨워줄 엄청난 지식의 조각들을 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비결, 첫째도 캡처, 둘째도 캡처 절대 잊지 마시고요. 청취자님, 안녕히 계세요.